반장들 반가워요.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신반장 주말 잘 보냈어요? 네. 3월 2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신반장한테 물어볼게요. 그 철강 관세 그리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의 결과가 나왔네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선방했다.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반장 개인적 평가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맞습니다. 평가요? 일반적인 그래요? 평가인데 네. 뭐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이 철강 관세 폭탄에서 제외가 됐고 네. 또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삼았던 농업도 지켜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따 좀 자세히 얘기해 주고요. 정 반장.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석연 법제처장, 전 법제처장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안 나가겠다라고 네. 본인이 얘기한 이후에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네. 그걸 이제 정 반장이 김병준 전 교수일 거다라고 찍었잖아요. 예. 저는 정 반장 개인 의원으로 했고요. 예, 예. 책임 안 지려고 네. 그냥 맞췄어요. 그죠? 네. 네. 며칠 전에 제가 아슬아슬한 예측을 했는데 또 적중을 했네요. 김병준 전 교수를 접촉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근데 김 전 교수가 오늘 뭐 너무 늦었다면서 사실상 불출마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쓸만한 카드가 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약간 거만해 보이지 않아요? 맞췄다고? 그럼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고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의했고 또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국회 규정에 따르면은 정부 개헌안은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내일부터 개헌안 협상에 들어가기로 조금 전에 합의했죠. 네. 자,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권력기관 개헌, 개혁, 또 개헌투표 시기 등이 아마 쟁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4월 국회 안에서요. 그 대통령이 이제 개헌안 관련해서 국회 연설을 하는데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관련한 속보도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자, 아무튼 뭐 개헌 관련한 얘기는요. 다뤄야 될 게 많으니까 정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첫 옥중 조사가 오늘 오후 예정돼 있었는데 불발됐습니다. 뭐 일종의 옥중 조사 보이콧을 했고요. 뭐 변호인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오전에 내놨는데 그 검찰 수사팀이 그 오후 1시 20분쯤에 동부구치소에 왔어요. 와가지고 접견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신봉수 부장검사가요. 근데 아마 저도 뭐 정확하게는 취재가 안 되는데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그 뭐 서면을 주고 독거실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아무튼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요. 검찰은 3시 반쯤 이제 오늘 조사가 불발됐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무튼 뭐 추가 조사할 내용이 지금 검찰로서 상당히 많은데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아마 수사팀이 내리는 그런 장면인 모양이네요. 뭐 일단 최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설득해 보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검찰 패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 얘기와 향후 조사 전망을 다뤄보고요. 남북 북미 회담 속보 또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경찰의 갈등,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예정됐던 구치소 방문 조사는 물론 앞으로 검찰 조사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옥중 투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옥중 조사를 보이콧한 이 전 대통령의 수사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열흘입니다.
이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20일이고요.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이 구속 닷새째를 맞이하는데요. 아니 벌써 5일이나 됐냐 하실 텐데 닷새가 맞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을 20일 밤 11시 6분에 발부했고요. 검찰은 이를 밤 11시 57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계산이 됩니다. 즉 22일 11시 57분부터 23일 00시 00분이 곧 하루였던 건데요. 그러니까 22, 23, 24, 25 그리고 오늘까지 닷새째입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충분한 휴식을 준 뒤 오늘 첫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구치소에 마련된 조사실로 검찰이 직접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조사는 의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에 응한 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고요. 그럼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단정하시지 말고요. 네, 조사 거부를 단정짓지 말라고 했지만 사흘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전 변호인을 만난 이 전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바로 조사 거부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조금 전에 검찰에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조사 다 거부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는 다 거부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조사를 거부하기로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책임을 내게 물으라고 했는데 왜 내가 구속된 후에도 측근들을 조사하고 또 검찰이 조사 내용을 왜 언론에 알리냐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 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아니 잘못이 있다면 측근이든 측근 할아버지든 불러서 검찰이 조사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즉 이 전 대통령이 이번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옥중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구속 직전 자필로 쓴 누굴 원망하기보다 모든 게 내 탓이란 심경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라는 심정은 어디로 가고 결국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죠. 이 전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했다는 건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이유와도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옥중 조사를 5번 받았고요. 그리고 재판 중에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아예 수사부터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닮은 듯 다른 듯 그야말로 그동안 애증의 관계를 보여왔는데 앞서 대선 후보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사진 잘 나오더라고요. 수고 많으시면 저번에. 그때 보기 좋더라고요. 아주. 근데 보니까 다 많았을 때요? 위에서부터? 예. 국내 텔레비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조사 거부 입장을 밝힌 직후에 아주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납니다. 페이스북 이명박 페이지에 이렇게 새 글이 뜬 건데요. 천안함 피격 사건 8주기인 오늘 이명박 헌화와 함께 이렇게 참배하는 모습 그리고 자필로 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몸은 같이 하지 못해도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마음은 언제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라는 자필로 쓴 글이었는데요. 설마 MB가 직접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랫부분을 보시면요.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김효재 적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효재, 이재호, 류익, 김두, 장다사로, 전재희 등등 MB 측근들이 일제히 천안함 전사자 모역을 참배했습니다.
구속 전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 MB는 구속 후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내가 퇴임하기 전에 통일될 때까지 매년 내가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퇴임 후에 매년 오는 거야. 앞으로도 매년 올 거고. 내가 재임 중에 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 전방에 정말 바다를 지키려다 그냥 이런 일 당했으니까. 네, 아무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했음에도 예정대로 구치소로 찾아가 설득했지만 끝내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일체 거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을 준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옥중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돌연 이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안 받겠다,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아까 이제 법률 대리인이 강훈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오늘뿐 아니고 일체 검찰 조사를 아예 안 받겠다는 거죠. 당초 이제 구속 후에 첫 조사가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이 직접 구치소에 마련한 그 임시 조사실을 찾아가서 진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 변호인 접견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변호인단을 먼저 만난 후에 오늘 오후부터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강훈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만났고 접견을 마친 뒤 오후 12시 10분쯤에 변호인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검찰 조사 거부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 입장을 대신 전한 거죠. 네, 강원 변호사가 이 같은 뜻을 곧바로 검찰에 전했는데 원래 오늘 2시에 조사 일정이 잡혀 있었던 신봉수 부장검사 또 검사 수사관들이 승용차 2대를 나눠 타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에 구치소에 도착한 검찰이 한 2시간여 가까이 이 전 대통령을 설득을 했지만 결국엔 거부해서 3시 20분쯤에 발길을 돌렸고요. 이 검찰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방어권을 행사하길 기대했다는 취지로 이 조사에 임할 것을 설득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뭐 검찰은 추후 다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뭐 강훈 변호사는 이번 조사뿐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모든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 수사 가능한 시간이 한 1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자, 뭐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구두로 계속 뭐 설명을 했는지 아니면 뭐 종이를 그냥 흔들었는지 그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겠다라는 뜻은 분명히 밝힌 것 같고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요 주말 동안 조사를 안 했고 또 오늘 검찰청으로 소환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방문 조사 부장검사가 방문 조사를 하는 것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좀 충분히 뭐 한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아무튼 뭐 이 전 대통령이 뭐 조사를 뭐 거부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일인 건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왜 조사를 거부했는지 변호인단 얘기를 들어보면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조사에 응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강훈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죠. 또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하셨다. 하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 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구속이 됐는데도 측근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던 게 한 가지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 소환 당시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죠. 그러면서 뭐 이 책임을 측근들에게 일부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설령 위법한 일이 있다면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문건을 조작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검찰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를 삼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옥죄기 위한 일종의 뭐 수단으로 혐의를 드러내게 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품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먼저 일부 언론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좀 모순 아니냐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공적인 지위에서 저지른 비리 혐의인데 과연 피의 사실 공표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 같은 지적도 일부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들이 이미 여러 진술을 내놓고 있는 공개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걸 피의 사실 공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기소도 됐잖아요. 그렇죠. 관련자들은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재판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결국 이제 차명 재산에 대한 내용이 거론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미 재판이 시작된 김백준 전 기획관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더 감추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년 형이 구형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요. 구속영장에 청구된 내용대로 이제 만약에 법원이 인정을 한다면은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거는 좀 분명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률적 대응보다는 좀 정치 대응에 가까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략을 참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서 법정에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정치보복 피해자 컨셉을 내세웠던 건데 이 전 대통령 역시 피의 사실 공표 또 측근 수사라는 명목상의 이유를 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구속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모두 4명이죠. 그런데 검찰 조사를 거부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저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을 하기는 했지만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은 거부하고 있지만 구치소 방문 조사를 5번 받은 뒤에 우선 재판에 넘겨졌었죠. 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조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도 한 5번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가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정 반장, 네. 재판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일단 이 강훈 변호사는 재판은 당연히 와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 방어 논리를 노출하는 대신에 정치적 명분을 쌓아서 법정에서 본격적인 다툼을 벌이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MB가 정치적 명분 쌓기, 정치 세력 결집에 나섰다라는 해석은 오늘 보여준 측근들의 행보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오늘 측근들은 현충원 천안함 용사무역을 찾아 이명박 이름으로 헌화를 하고 또 참배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호 전 의원, 류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11명이 함께 일제히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꼭 들러보라라고 당부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방명록에는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들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효재 전 수석이 대신 저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메시지를 이 전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까 최 반장이 깜짝 놀랐다요. 네. 오늘이 이제 천안함 사건 8주기이기 때문에 매년 해오던 참배를 한 거기도 하지만 이것도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 거죠. 이재호 전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그동안 이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MB 구속 후에 연일 정치 보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MB 구속으로 정치 보복이 정점에 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화를 연상시키는 집념의 복수였습니다. 문통 스스로 운명이라고 했듯이 복수의 일념으로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종사했던 인사들은 감옥 가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고 볼 정도로 현대판 사활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전 대통령이 뭐 크게 봐서는 12가지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는데 지금 나머지 혐의도 한 총 합쳐서 20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가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또 일가 6명이 이번 사건에 또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직접적인 뇌물과 관련된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김윤옥 여사 지금 뭐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직접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또 다스의 법인카드를 10여 년간 약 4억 원을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에 뇌물수수, 횡령 또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공범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영 씨의 이 전 대통령 접견은 제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충분히 수집이 됐기 때문에 직계 가족까지 면회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은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다스 지분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상득 전 의원은 이 불법 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 저희도 여러 번 다뤘지만 뭐 지금 뇌물 혐의가 좀 상당히 명백하게 현재로서는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불가피하고요. 다만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아마 이 전 대통령이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 전 대통령의 좀 뭐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많으니까 좀 최 반장이 좀 챙겨주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전면 거부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이 이번 주 고위급 회담, 또 평양 합동 공연으로 만납니다. 특히 고위급 회담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의 뭐 일종의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겠죠. 비핵화 로드맵 등 핵심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속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국제무역전쟁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남북관계에 불어온 따뜻한 봄바람,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29일엔 정상회담의 축소판인 고위급 회담이, 또 4월 1일엔 남북 문화교류의 시금석이 될 평양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사흘 앞으로 다가온 2차 고위급 회담은 4월 말 정상회담의 리허설, 그러니까 예비 대화 성격이 강합니다. 양 정상이 마주 앉기 전에 민감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을 끝내놔야 회담이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핵심 의제는 역시나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협력 등이 될 것입니다. 이젠 북한도 본격적으로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 안전 보장 등 조건을 들고 나올 겁니다. 대화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야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서 전제를 달지 않았지만 남북 회담을 북미 회담의 탐색전으로 활용하려면 진짜 속내를 꺼낼 타이밍인 거죠. 자, 말만 들어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북 대표단의 사이가 꽤 좋다는 겁니다. 수석 대표인 조명균 장관과 이선건 위원장, 나름 농담까지 주고받는 친밀한 사이입니다. 우리 북측에도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이제 속담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숙개도 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 동심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불결한 게 없습니다. 이런 그때 그 마음을 되살린다면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희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네, 민심입니다. 이 정도 분위기만 돼도 남북회담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이 걱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인사에 북미 관계가 불안한데요. 새 안보수장으로 낙점된 존 볼턴 전 유엔 대사. 더 이상 시간 끌기에 속지 않겠다. 무조건 핵 폐기, 본론으로 갈 것이라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So they want to try and slow roll the negotiations to buy more time. This is something they've done consistently over the last 25 years. So I think actually, although it's certainly true that the normal route here is months and months and months of preparation, that would simply play into the North Korean playbook. 북미 대화를 위협하는 볼턴의 발언은 서울보다 워싱턴에서 더 비판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들은 지금 상황에서 볼턴을 지명한 건 끔찍한 결정이라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대북 선제 타격론에 귀를 기울인다면 미 본토까지 유혈 사태에 노출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 이 모든 사태를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 이런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최근 북한에 대해서 거의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고민만 해도 머리가 아픈 상황일 겁니다. 참고로 우리 정부는 자동차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신 철강 관세에서는 빠지는 패키지 딜을 성사시키면서 무역 전쟁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301조 발동으로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근본 합의를 통해 철강 면제 여부와 한미 FTA 협상이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지만 이 정도면 당초 미국의 기세에 비해 우리 정부가 선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예상치 못한 펀치를 연달아 맞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또 EU와 달리 철강 관세를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아주 훌륭한 제 친구입니다. 그동안 그의 얼굴엔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무역 이익을 봐왔다니 하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날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술단 평양 공연 소식 업데이트하고 발제 마치겠습니다. 이 평양 공연의 제목은 봄이 온다. 날짜는 4월 1일 단독 공연, 4월 3일 합동 공연으로 확정이 됐고요. 사회는 북한 예술단과 한 무대에 섰던 소녀시대 서현이 낙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스타 싸이의 공연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변화 의지를 보여줄 만한 카드로 싸이만한 가수가 없다면서 북한을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한반도가 말춤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진짜 보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번 주 고위급 회담 평양 공연 한반도에 봄이 온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공연 제목 나왔고요. 날짜 나왔고 또 사회자도 이제 서현 씨로 거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평양 공연의 윤곽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이제 합동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떤 노래를 할지도 아마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르막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래 제목이 좀 나오는데 자, 최 반장이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공연 명칭은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이고요. 제목은 들으셨겠지만 봄이 온다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사전 점검단과 현송월 관현악단장이 협의한 결과 우리 측 단독 공연은 다음 달 1일 그리고 남북 협연은 3일로 일정이 조율이 됐다고 합니다. 사회는 우리 소녀시대 서현이 맡기로 했고요. 박현빈 행정관에 따르면 우리 예술단 규모는 160명에서 더 늘어나고 기존에 공개된 가수 외에도 일부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예, 아까 이제 신혜원 반장이 얘기를 했지만 싸이가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사더라고요. 네. 예, 일단 우리 정부는 싸이 합류를 제안을 했는데 북한 현송월 단장이 난색을 표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해는 갑니다. 싸이의 그 자유분방함이 북한 주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 이런 자기들 우려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월드스타가 평양을 방문하면 그 자체로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고 또 북한의 변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 설득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싸이를 포함한 최종 명단 내일 확정해서 발표될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또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싸이가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아닐 수 없고요. 자, 그에 앞서서 이제 2차 고위급 회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어때요, 정반장?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아무래도 이번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의 예비 대화 성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정상회담 날짜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한 상당한 수준의 사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성격상 장시간 이 정상끼리 실무적인 논의를 주고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된 내용을 양 정상이 확인하고 선언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회담 준비위는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 군사 긴장 완화, 새롭고 담대한 남북관계 진정 등 이 3대 의제를 제시한 바가 있죠. 이번엔 북측에서도 구체적인 조건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전에 저희도 다뤘지만요. 이번엔 이제 뭐 경협 같은 경제 문제보다는 이제 정치 문제에 집중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신반장, 뭐 북한 입장에서는요. 뭐 남북 정상회담 자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의 뭐 일종의 탐색전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최근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명시적인 비핵화 조건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한 테이블에 앉는 데 힘을 쏟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뭐 군사적 긴장 완화,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실질적인 협상 조건을 언급하면서 북미 회담 밑그림을 그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특히 최근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이미 판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측 반응을 통해서 이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남북 정상회담 날짜도 좀 확정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자, 아참 그리고 최 반장. 그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그 평화의 집에서 열리잖아요. 네. 거기 지금 보수 공사 중이라면서요. 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요, 남북 그 정상회담 합의 직후에 공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편의 제공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평화의 집은 국정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989년 준공 이후 지금 한 3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됐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가 돼 왔습니다. 1층 기자실에는 인터넷 랜선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지난 1월 1차 고위급 회담 때 취재진이 인근 자유의 집으로 이동을 해서 기사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2층에 회담장, 3층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회담 시 오찬, 만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도보로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것에 대비해 도로도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벤트는 뭐 확실하게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거쳐서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이잖아요. 그 뭐 저희도 뭐 회의 때 여러 번 다뤄봤지만은 이제 MB 또 MB 얘기네요. 이제 MB 정부 당시에 그 군사 이면 합의가 뭐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 뭐 이면 합의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상당히 논란이 컸는데 어때요, 양 반장?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 그 이면 합의 논란이 좀 정리가 된 분위기죠? 예, 뭐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함마드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된 군사 양해각서 논란에 대해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당시 그 양해각서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주변국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이 공격받은 걸로 간주해서 자동 개입한다, 뭐 이런 내용의 이면 합의가 거기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잡음이 있었지만 관계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면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종전에는 그냥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는데 특별자를 붙여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 관계의 핵심 요소가 국방 협력과 원전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해서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게 됐다면서 아랍에미리트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국방, 방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같이 개발을 하고 생산해서 제3국에 진출하는 방법까지 협력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국방 차관급 2+2 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양국은 향후 어려움이 생길 경우 서로 특사로 갔었던 임종석 실장과 칼둔 행정청장 간 라인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도 합의했는데요. 임 실장이 남북회담 준비를 위해서 먼저 귀국을 하면서 관련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가시죠. 이번 UAE 방문 소감 어떠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대통령님 방문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관계를 좀 특별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모든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두 지도자 사이 합의를 했고 제 생각엔 글쎄요 올해 안에 뭐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군사협정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두 분 사이의 기본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저걸 모았기 때문에 나머지 뭐 실무적인 문제는 저하고 칼둔 청장이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칼둔 청장하고 좀 조금 전에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한 라인을 만들기로 한 모양이네요. 신 반장이 얘기했나? 네. 아, 미안해요. 헷갈려가지고. 자, 그나저나 아까 최 반장 뭐 이렇게 좋아요? 이게 웃고 있어요. 저기 신 반장 보면. 신 반장이 설명을 했는데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등 한미 FTA를 소폭 개정하는 대신 철강 관세부과 대상에서 영구 면제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해 74%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대미 수출 쿼터를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산업부는 당초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세계 관세안보다 국내 철강업계에 훨씬 유리한 결과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대신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에서 화물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 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에 합의를 했습니다.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 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하게 됐습니다. 대신 우리 정부가 협상 전부터 레드라인이라고 설정을 했던 농축산물 시장에선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초 한 일주일로 예상을 했었던 협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협상단이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청와대는 협상 결과에 대해서 민간 분야인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양측 관심 사안을 반영해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의 결과로 평가한다. 이렇게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 관세 부과 권고를 받은 12개국 중에서 가장 먼저 면세 대상이 됐다면서 이 양국 간 교육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신 반장의 얘기대로요. 이번 주가 또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요즘엔 매주가 중요해요. 네. 근데 이번 주에 행사가 많으니까요. 특히 이제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그리고 내일 아까 출연진들 확정된다고 그랬잖아요. 28일 날 아마 연습하는 것 같고요. 전체가 모여가지고요.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에 또 공연이 있잖아요. 첫 번째. 아무튼 중요한 한 주가 될 텐데 신 반장의 발제를 기대를 해볼게요. 자, 이번 주가 아니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남북 이번 주 고위급 회담 평양 공연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의 미친 개 발언에 대한 경찰의 내부 반응이 전례 없이 격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모두 들고 일어난 모습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강공 모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은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과 싸우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간의 이 경과를 아주 속성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울산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그리고 동생 비리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특히 김 시장 동생은 지금 잠적을 했습니다. 수사를 피해서요. 자, 김기현 시장 단수 공천했던 자유한국당 선거 망했다. 당혹스러웠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이렇게 만났더라 이겁니다. 자유한국당 그럼 그렇지 이거 표적 수사구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논평을 냈던 거죠. 정권의 사냥개가 광경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자,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울산 지역 의원들 울산경찰청 방문해서 황운하 청장과 대판 설전을 벌입니다. 이렇게요. BH의 지시에 의해서 계획적인 수사다. 야당 탄압 수사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BH하고 이 사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 의원들이 당신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몰래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따로 배웠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야의
이른바 그 유력 정치인이란 분들을 두루 만나서 경찰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건 경찰청장의 아주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아지, 뭐 개, 이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뭐 부장하고 저는 고양이를 키웁니다만 그래도 반려동물의 대명사는 개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개라지만 사람한테다 대고 개처럼 생겼다 하면은 그 순간 또 욕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개라는 말은 꼭 개한테만 써야 뒤탈이 안 나는 참 묘한 단어죠. 자, 그런데 전국 14만 경찰을 향해서 마치 사냥개, 미친 개 이렇게 지칭하듯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미친 개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핵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이러니 정권이 똥개나 사냥개, 몽둥이 소리를 듣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자, 똥개까지 나오니까 SNS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전국 8도의 경찰관들이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뜻의 항의 피켓을 들고 저렇게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천 건을 돌파했다고 하고 참여 인원만 오늘 내일 중에 한 1만여 명의 경찰 공무원들이 참여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심지어 경찰관들이 부산에 있는 장제원 대변인 사무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릴레이로 퇴근 후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퇴직자들 아닙니다. 현직 경찰관들입니다. 전례가 없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야, 자유한국당 당사 경호하고 있는 경찰관들 다 철수시키자. 자기들 보고 지키라고 하지. 라는 지금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홍준표 대표 지난 23일엔 경찰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는데 보신 것처럼 일선 경찰관들까지 저렇게 나서니까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했는지 어제는 다시 울산 경찰청장이 참 딱하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들 말고 그 울산 청장이 문제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장제원 대변인 역시 어제 내 논평이 어디를 봐서 경찰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냐, 침소봉대 하지 말라면서 역시 황운하 청장으로만 대상을 딱 국한시켰습니다. 자, 뭐 무슨 일만 나면 동네 북이 되는 경찰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요, 경찰만큼 무서운 조직이 없습니다. 14만 경찰 조직이 갖고 있는 정보 엄청나죠. 자, 얼마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동향 보고했다는 거 나와가지고 깜짝 세상을 놀래켰죠. 노 전 대통령이 누구랑 식사하고 어딜 가서 누구 만났고 그런 깨알 정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부담일 겁니다. 모양 빠지지 않게 매듭 짓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죠.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미지 대변신을 위해서 조만간 홍준표 때리기 토크쇼를 열기로 했답니다. 제목이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누구나 저도 여러분도 이 토크쇼에 가서 홍준표 대표 면전에서 막 디스하고 비판하라고 당에서 이렇게 멍석을 깔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 홍준표의 유연함, 인간적인 모습 다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에서 이 변수 한 가지를 고려 못한 것 같습니다. 홍 대표의 천적, 유여해 최고위원이 그만, 전 최고위원이 그만 냄새를 맡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홍준표 대표가 준표가 달라졌어요. 콘서트를 하려고 하나 봐요. 우리 다 같이 가는 거 어때요? 저희는 갈 거예요. 당연히 가서요. 달라질 거 가르쳐 드려야죠. 자, 일전에 그 당 행사에 홍준표 대표 온다는 소식 듣고 유 전 최고 이렇게 찾아갔다가 주최 측에 의해서 문전박대를 당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당 행사였으니 뭐 그러려니 하지만 이번에는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라고 만든 행사인데 이렇게 되면 유 전 최고가 오더라도 딱히 쫓아낼 명분도 없단 말이죠. 야, 정말 어떤 극적인 장면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저는 발제 하나를 번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죠. 발제 하나 이렇게 있으면요, 마음이 좀 훈훈하잖아요. 네. 그렇죠. 할 거 있으면. 아무튼 뭐 경찰이 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집단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아까 보니까 현역 경찰들이 이제 인증샷을 올리는 거는 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주 이례적인 것 같고요. 그 시안 견유시 불안 견유불이죠.
그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유명한 그 대화죠. 그 뭐 돼지 눈으로 보면 세상이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로 보인다. 뭐 이게 아까 누가 이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죠? 현역 경찰이죠. 그렇죠. 들고 있는 분도. 자, 어때요? 지금 뭐 현역 경찰들이 뭐 인증샷까지 찍을 정도인데 경찰 커뮤니티 자체가 지금 뭐 난리라면서요? 네, 뭐 지금 전국 14만 경찰 중에서 인증샷 동참하는 인원이 오늘 중으로 10,000명이 넘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단순 인증샷뿐만이 아니고 그 문구를 대형 현수막으로 뽑아서 건물 밖에 내건 일선 지구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사권 독립 문제로 한창 예민한 때인데 개에 비유한 것도 그렇지만 경찰한테 역시 수사권 줄 수 없겠다라고 말한 홍준표 대표의 메시지가 기름을 끼얹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장제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1인 시위를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시발점이요.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혐의 수사가 과연 공정하냐 아니냐라는 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이제 문제 삼았으니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에요, 최 반장?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16일 울산시청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건설 관련 비리에 김기현 시장 친동생이 연루가 됐다는 혐의가 있어서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인데요. 지금 잠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 16일 압수수색 당일이 김기현 시장 공천 확정일이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재를 뿌렸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황운하 청장이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특히 송 후보 후원회장이 조국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황운하, 송철호, 조국 이 삼각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체포 영장이나 이런 영장 관련하는 거요. 이건 법원이 발부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황운하 울산청장의 어제 그 SNS 반응을 보니까요. 모욕감으로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이 물러서지 않겠다. 뭐 이런 게 분명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혐의 수사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됐고 3월 들어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렇게 쳤다는 겁니다. 영장 집행일이 공천 발표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설령 그걸 알았다고 해도 김기현 시장 측근의 영장 집행을 그것 때문에 연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게 황운하 청장의 주장이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게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다라는 점인데 황 청장은 지난해 9월, 12월에 2번 만났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만났고 심지어 지금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다. 야당 만나는 건 괜찮고 여당 인사 만나면 부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진짜 감정을 섞어서 반문을 했더라고요. 네, 황운하 울산청장이 언론에 많이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이름만 아는데 그 대표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론자죠. 아주 유명하고요. 그 정 반장은 경찰팀장을 했으니까 좀 알지 않아요? 예, 제가 경찰청 서울경찰청 출입할 때 근무를 해서요. 제가 좀 잘 아는데 대표적인 수사통이죠. 경찰대학교 1기 출신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수사와 좀 관련 없는 곳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또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있으면서 그 유명한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사건을 지휘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인물이고 박사학위 논문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의 부당함을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논문을 썼죠. 그래서 경찰 하위직들은 자존심을 많이 세워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요, 황운하 청장을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 반장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좀 보면요, 약간 좀 중립적인 스탠스도 또 엿보여요. 네, 이 사안 초기에 홍준표 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 당론 재검토를 시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찰 달래기 필요성 때문인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균형감을 상실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 문제에 접근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그 사개특위 논의와 최종 지휘는 원내대표인 내가 한다라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참, 그 최 반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얘기 안 나왔어요? 네, 뭐 나왔는데요. 일단 기자간담회 얘기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울산청 사안은 표적 수사나 의도적인 수사는 아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공분하는 부분도 이해는 한다. 그리고 셋째, 이제는 서로가 냉정을 좀 찾았으면 한다. 이 같은 입장인데요. 이 청장 입장에서는 일선 경찰 직원들의 편을 들기도 또 자유한국당 편을 들 수도 없는 다소 애매한 입장일 텐데 하지만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김기현 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나 여당과의 교감 속에 이루어지는 수사는 아니다라는 전망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은 거네요. 자, 지금 이제 어때요, 정 반장? 지금 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요. 그 아까 경찰 조직 14만 저희가 얘기도 했는데 경찰 조직과 이렇게 좀 맞서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경찰 전체 조직이요 14만 6천 명입니다. 되게 많이 알아요. 예, 거기 또 네. 가족들, 네. 친척들까지 고려하면 경찰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곧 있으면 지방선거인데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선거 사범을 직접 다루는 수사 당국이 바로 경찰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자유한국당 쪽에도 경찰 출신 의원들이 좀 있지 않아요? 네, 5명 있는데요. 윤재옥, 이철규, 이만희, 정용기, 김석기 의원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출신 친정 얘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네요, 정 반장. 다 대답하네. 네,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어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일단은 영장 심사에 안 나가기로 했죠. 안 나가기로 한 거죠? 예, 네. 오늘 오후 2시인가 2시, 원래 2시로 예정돼 있었어요. 서부지법에서 이제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2시 한 정오가 되기 직전에 나가지 않겠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럼 오늘 결정 나는 거예요? 구속 여부가? 아마 오늘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오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왜 그러면 안 나갔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괜히 심사를 받으러 나가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낄 것 같다. 방어권을 포기함으로써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는 건 국민들에게 참여의 뜻으로 이렇게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본인이 결정했다 이렇게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안전지사한테 이거 불리하다 안 나가면 불리하다 불리하죠.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안전지사는 역시 참여의 뜻으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뜻을 재차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신문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죠? 똑같죠. 100%.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심사에 나오지 않으면은 영장 발부율이 현재까지 100%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통계를 보면 그렇게 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약간의 좀 혼선이 있었고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혼선은 아니지만 법원이 이제 서류만으로 과연 그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정말 구인장을 발부해서 데려와서 신문을 할지 아마 그 방침을 결정을 하려고 지금 고민을 지금 검찰에서는 그 구인영장 구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불가능하고 내일 이후에 다시 속보를 좀 챙겨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국당 경찰 미친 개 충돌 속 확전 자제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인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이후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여야의 수싸움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전자결제를 했고 곧바로 관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오늘은 발의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야당이 아침 일찍부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국무회의 패싱 논란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무회의도 하는 둥 마는 둥. 문재인 관저의 개헌안을 오늘 국회로 던지겠다고 합니다.
절차도 울렁뚱땅, 방식도 울렁뚱땅. 국민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는 개헌안을 그것도 시리즈로 3회에 걸쳐서 홍보 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개헌안 발의 자체가 유연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대신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국무회의 패식 논란을 피해갔습니다. 이 총리 주재로 개헌안의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 이 총리는 거듭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 총리 검은색 넥타이 차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총리는 어젯밤에 모친상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떠나보낸 와중에도 이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지니는 중대성 때문이겠죠.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전자결제를 한 직후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면서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는 별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5월 24일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가결이 되면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하게 되고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 제로에 가깝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극렬 반대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체제 변혁을 위한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 발의는 해방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네, 독재 대통령이란 비난까지 퍼부은 홍준표 대표. 그런데 자칫 자신도 모르게 대통령 개헌안에 동의할 뻔한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난 23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장면입니다. 홍 대표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이에서 다소 민망한 듯 웃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이정미 대표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개헌안이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닙니다. 다 마음에 듭니다. 네? 다 마음에 드신다고요? 네, 다 마음에 들어요. 추 대표 다 마음에 듭니다. 개헌 말입니다. 아,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던 거죠. 하지만 이정미 대표 영화 넘버 3에 나오는 대사 같은 말을 이렇게 툭 던집니다. 낙장 불입. 낙장 불입. 낙장 불입이라고 하십니까? 낙장 불입. 실패하면 우리 독박 씁니다. 독박. 네, 농담처럼 오간 말이었지만 실제로 국회에도 낙장불입 원칙이 적용이 된다면 오히려 개헌 논의가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선 야사당이 먼저 협의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에 바른미래당이 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쪽에 조금씩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결국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평화당과 정의당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회의 논의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야당, 여당,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는데 여야 교섭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개헌 협상에 돌입한다는 원칙엔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 개헌안을 받아든 국회에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손을 잡아줘 한 번만 더 내게 웃어줘 그대 나를 잊지 말아줘 난 너의 곁에 이별이
네, DJDOC의 내 손을 잡아줘입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양당은 다른 중소야당과 먼저 손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 정국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쪽은 특정 정치 세력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국민의 손을 잡고 있는 쪽이 아닐까요? 대통령 개헌안은 마침내 발의가 됐고 국민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권의 수싸움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복잡해진 수싸움입니다. 네, 60일간의 개헌 전쟁 이제 시작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개헌안 발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오늘 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순방 중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자결제한 거죠? 맞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제로 제가했습니다. 조금 전 3시쯤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혜수 법제처장이 개헌안을 들고 국회에 전달을 했고요. 관보에도 즉각 게재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제한 다음에요. 그 양반장 직접 입장 표명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왜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4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 또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지금 발의를 해야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게 가능하고 국력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 개헌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요. 그 최 반장, 남은 절차는 어떻게 돼요? 일단 오늘 발의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5월 24일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표결이 이뤄지게 되고요. 이때 만약에 가결이 되면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하게 되고 청와대 시나리오대로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 선결 과제가 있는데요.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외 국민들의 투표권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 있는데 이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마지노선이 4월 27일인데요. 이때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 헌재의 위헌 결정이란 또 변수가 있었군요. 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국회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고 뭐 국회를 거치지 않으면 뭐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분위기 뭐 정반장이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예. 국회 상황이 만만치는 않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나름대로 협상 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국민 개헌의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꺼냈는데 자유한국당 김성대 원내대표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독재 개헌안을 발의시킨 그 권력들이 제대로 된 정권의 그런 유종의 미를 마무리한 권력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손을 댈 이유도 없고 손을 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판단의 중심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국민 개헌인가 독재 개헌인가.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오늘 회동에서 성과가 없진 않았습니다. 일단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부터 개헌 협상에 들어간다는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교섭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한 국회 연설을 하는데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특히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협상이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뭐 협상이 순탄하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의문부호를 찍는 시각이 훨씬 더 많죠. 자, 어때요, 신반장? 지금 뭐 원내교섭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야 4당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물론 강론에서는 좀 입장이 갈리기는 하지만요.
우선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4당 개헌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제는 또 야4당 합동의총을 열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바른미래당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평화당,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에 들러리를 설 생각은 없다라면서 이걸 거부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상 개헌 저지가 목적인 모임에 정의당이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한다면 무슨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자당 의총부터 먼저 해서 내부 교통 정리를 끝내야 할 것입니다. 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평화당하고 정의당은 그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 안에 가까운 거예요, 양반장? 일단 정의당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개헌안에 뭐 동의하는 면이 많지만 그렇다고 정부 여당안을 전폭 찬성하느냐 꼭 그렇게만도 볼 수 없습니다. 일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양당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런 이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자신들의 국회 진출 폭을 넓히고 싶은 생각이 제일 강하죠. 그래서 개헌 협상에서도 선거구제 개편을 핵심 고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선거구제 개편에 더 적극적인 쪽에서 협상 물꼬를 터보려는 생각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당이 뭐 일종의 중재안을 꺼내놓긴 했는데요.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절충을 시도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대통령제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어느 정도 내놔야 한다면서 국회의 그 총리 선출권을 주장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은 그 절충점으로 국회 총리 추천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또 부정적이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참 높지 않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문 대통령이 직접 4가지 이유를 설명했지만요. 설명했잖아요. 네, 그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명분에서 앞선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 전원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했는데 야당이 그 약속을 뒤집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끝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설사 그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권에서는 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 개헌에 반대하는 그 호원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또 설사 이제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향후에 이어질 뭐 개헌안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점, 오늘 발의를 그대로 밀어붙인 중요한 배경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잘됐다 긍정응답 64.3%, 부정응답 28.5%. 많이 높죠? 네, 그러네요. 자, 아무튼 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발의가 됐고 이제 60일 이내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개헌 둘러싼 뭐 정말 협상은 이제 내일부터 본격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제 긴박하게 돌아갈 테니까 반장들 전부가 개헌에 대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기 바라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을게요. 여야 3당 내일부터 개헌 협상 돌입 합의로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전국이 잿빛 하늘, 방독면 필요한 날 올까입니다.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요, 마스크 쓰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코하고 목은 답답하지, 또 안개까지 껴서 시야는 답답하지, 시야는 뿌옇지, 정말 여기가 서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세먼지 걱정이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 내일도 안 좋습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 캠페인에는 이렇게 방독면이 등장했는데요. 뭐 예전 같으면은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만한데 정말 방독면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할 말이 없네요. 뭐 아무나 말해요. 네, 제가 막판에 좀 너희 둘이 더듬거렸어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